이제 다음 순서로 기조 강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은 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이신 윤우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윤우석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위기의 대학 교양교육입니다. 여러분께서 최석영 교수님의 부탁에 따라서 따뜻한 박수를 주셨는데 따뜻함이 저한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랜선을 타고 오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 그 기조 강연에서 몇 가지 이제 그 서로 다른 주제들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두 가지만 한번 거론을 해보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손동현 그룹께서 교양교육의 이론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늘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차례의 그 기조 강연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설파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 홍성기 전 회장께서 교양교육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미국과 유럽을 넘나들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준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자리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셔서 교양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드리기 전에 최석영 교수님 프로그램에 저한테 30분이 주어져 있었는데요. 10분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보고 10분을 더 끌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제가 30분에 예, 끝낼 자신이 없어서 예. 조금 예, 길어지더라도 예, 양해를 2시 부탁드리는 전에만 말씀을 끝내주시면 먼저.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동안 실천으로 잘 옮기지 못했던 것들,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종전까지는 우리가 교양교육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틀 속에서 교양교육을 이야기하고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대학이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대학 교육의 재정립이라는 틀 속에서 교양교육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목차는 이와 같은데, 목차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대학의 위기는 우리가 국가의 위기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이 미래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존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은 없지만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대학의 미래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21세기 이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과연 대학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대학은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 같은 형태가 아닌가. 이제 뜨거워서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데 살살 뜨거워지니까 여기서부터 뛰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따뜻함을 즐기다가 나중에 이제 익어버리는 형태,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 대학의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의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상태는 넘어가고요.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대입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문제입니다. 여전히 명성 드높은 대학 입학이 초중등 교육의 최종 목표이자 학부 모델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여기서 유래한 심각한 문제가 대학 입학 성적이 일생을 좌우하는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증서가 곧 그의 일생을 책임져주는 일종의 등가물이 되어버린 그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에 거의 모든 것을 거는 사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본 모습에서 이탈해서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대학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적으로 대학의 위기를 살펴보면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대학의 사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권위는 교육과 연구로부터 온다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은 사회로부터 커다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공교육의 주체와 내용에 대해서 사회의 불만, 우리 익히 아는 것이고요. 교양교육의 주체와 내용에 대해서 사회의 불만이 있는 것은 과거 우리 기조 강연에서 삼성에서 근무하셨던 이근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기업인들이 토로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일종의 타성에 사로잡혀서 관료주의적 장벽이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연구처와 교무처와 접촉할 때 그곳이 지원기관인지 아니면은 교수들 그쪽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우리는 관료주의적 장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과가 대학 내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아마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 카톡을 켜 놓으니까 카톡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카톡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카톡을 안 들립니까? 다행입니다. 학과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그동안 분화된 학문 단위를 기반으로 고착된 형태였고 교육과정 편성이나 신임 교수 초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학문 단위가 공고화되는 그런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는 미래 직업이라고 하는 측면만 고려해도 분과 학문적 지식으로 변화무쌍한 미래 직업 세계에 적응할 것인가,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했을 때 지금과 같은 학과 체제가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세상은 학제 간 연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론과 방법을 생성해야 할 그런 사명이 대학에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학문의 융합 시대라고 일컫는데 학문의 융합을 위해서 누구나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학과가 진정한 융합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융합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다가도 결국 마지막에는 본래의 학과로 돌아가는 그런 철옹성 같은 학과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이런 학과가 혹시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닌가. 이 세분화된 학과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어 벗어나기 위해서 변화의 몸부림을 우리 몇 학과에서 본 바가 있는데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배터리 학과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배터리 학과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합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삼성에서는 성균관대학교에 합작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학과가 종전까지는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해 왔었던 이제 독점적 지위를 누렸는데 그 독점적 지위가 사실은 사회 요구에 의해서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 두 학교, 세 학교의 사례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마지못해 어떤 상황에 몰려서 하는 변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과 체제의 변형까지 또는 변화까지는 이르지 못해서 과연 이런 학과가 시대에 알맞은 그런 형태인지 한번 이것이 대학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업과 관련해서 이건 뭐 우리 누누이 이야기를 해 왔고 하버드 대학 총장이 이야기했었던 평생 6번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얘기를 이제 또 다른 분이 했던 거를 이제 예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과연 현재와 같은 철옹성 같은 학과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대학 외적으로 대학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엄청난 충격으로 왔는데요. 대학의 과도한 교육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과도한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죠.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국가의 지원 체제를 국가는 확립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원을 하는데 지원의 이제 통제가 따라서 그 통제는 대학의 생명인 자율성을 지식시키고 있습니다. 고사시키고 그 대학의 자율성을 그 사회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주장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대학이 아카데미즘의 생명이라고 하는 자유와 자유를 얼마나 향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요구를 무시한 국가의 입학 정책. 이것은 아까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그리고 좋은 대학의 졸업장이 평생의 인생을 담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우리나라 그 인식, 우리 일반인들의 인식이 나은 결과이지만 그것이 국가의 입학 정책이 역시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이제 침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닝과 사이버 대학.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러닝과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오지 않고 그저 부수적인 교육 그 플랫폼 정도로 여겨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대학이 학위 수여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또 지식 창출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자처해왔던 이 신화가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공과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삼성 드림 클래스를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대학이 지식 창출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하는 신화는 깨진 지 오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대학 외적인 그 충격이 대학에 가해지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마치 이 대학 외적인 충격을 권투 선수들이 그 맷집은 체중에 비례하지 않지만 펀치는 체중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비급 선수의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대학은 플라이급 선수의 주먹처럼 느끼는 경향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이 이러닝과 사이버 대학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장점이 우리 이미 다 뻔히 알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고, 거기에 더해서 코비드-19, 코비드-19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온라인에서 회의를 하고 있듯이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환경을 수용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이런 학회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됐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해 왔었던 그 이러닝이 당장 우리가 그 이러닝에 이제 타고 이러닝 그 플랫폼에 탑승을 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러닝 탑승하기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에는 일타 강사에게 기꺼이 교육비를 지불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텔레비전 선전도 나오죠. 엘리하인지 뭔지 해서 유재석 씨가 선전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광고로 등장할 정도로. 그래서 이미 그 대학은 아니지만 일반인들과 중고등학교까지는 그 일타 강사를 찾아가는 것들이 이제 이미 익숙한 환경이 됐고요. 이것이 종래에는 그 원거리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업교육회사의 등장으로 뭐 이어졌죠. 이 조금 전에 엘리하이를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여기에 AI의 발달에 힘입어서 강의 언어는 더 이상 이제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타 강사를 찾는데 언어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현재 내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는 그 수업 또는 이제 강연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니까 학교로서는 국내에서의 오프라인 대학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온라인 프로그램과 경쟁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피터 드러커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은 1997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24년이 지났는데 이 24년 동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해서 온라인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인식 변화에까지 이르고 인식 변화가 우리의 행동을 촉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피터 drucker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러닝의 사례입니다. 그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스탠포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잘못됐죠. 예. 온라인 공개 수업이 edX가 있고 코세라가 있고 유다시티 등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또는 고려대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올리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니베르시타스 21 글로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교육시장의 가치를 4조 5천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조 5천억 달러면은 6천억 정도의 시장인데요. 이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하이에서 예를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엘리하이 말고 조금 더 실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코세라의 실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investing.com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예. 예측과 현재의 상태를 한번 보시죠. 2021년 5월 4일에 예측이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0.3206. 그랬는데 2021년 8월 3일 약 3개월 뒤에 주당 순이익 예측이 0.1055로 3배가.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0.32에서 0.05로 마이너스 0.32에서 마이너스 0.05로 약 6배가 높아졌습니다. 이만큼 이제 코세라 실적을 볼 때 온라인 상업회사의 등장이 대학의 커다란 위협으로 굳이 대학에 등록금을 내면서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연세대학교 부총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누누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는 거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통칭되는 이 시대적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그 미래를 열어놓고 있는가,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손혜원 교수님은 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 이 용어를 주로 많이 쓰셨는데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지식 정보에 이제 입각한 거니까 그분은 이제 근본을 천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타난 현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교육과 직업의 연결고리가 약화가 되고 평생, 아까도 한번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평생 직업을 바꿔가야 하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영위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이 평생 교육의 시대에 접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버크민스터 커브라고, knowledge doubling 커브라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올라오질 않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를 잘 못 따라서. 이 knowledge doubling 커브를 보시면 예수 태어나시던 해를 기준으로 지식이 2배까지 증가하는데 1500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시 2배로 증가하는데 250년이 걸리고요. 다시 배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오면은 예수 태어나신 해에 비해서 64배로 폭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20세기에 들어오면은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비고비마다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들이 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식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늘어나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산업, 그 다음에 이 지식이 과연 인간이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 사회상을 보면 그 일자리 상실의 공포가 그 일상화. 지금 현재 이미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그런데 AI와 로봇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일자리 상실의 공포는 점점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것입니다. 온실효과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우리에게 직접적 공포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이 직접 접한 문제는 미세먼지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가지고 온 환경의 중요성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머스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은 좀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머스크라고 하는 또라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른 생각을 해서 어떤 변화를 인간 세계에 가지고 왔는가. 그래서 자동차의 통신기기화가 뭐 이제 오래전 얘기된 거지만 2025년 이후에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2024년 또는 2023년으로 당겨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금년도 자동차 모터쇼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4단계 차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이, 신제품 개발 경쟁이 말도 못하게 이제 격화돼서 앞당기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회를 대비해서 WEF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런 필요 능력이라는 것을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0가지가 WEF에서 새롭게 보완을 해가지고 내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함양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어떤 교육? 직업적 전문 교육이라기보다는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을 하고 그들의 품성을 도야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교육의 목표가 결국 필요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등가적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중시되지 않은 적이 역사 속에 있었을까요? 새삼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시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은 아니었었다. 그럼 그동안은 거의 그쪽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학이 처한 상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미래의 직업 세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다른 형태의 필요 능력이라는 것이고요. 변화했는데 아직도 우리의 인식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 그림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재능과 창의적 능력이 중심이 되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시대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결국 교육에 요구되는 것 보면은 미래에 대한 적응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누이 해왔던 이야기라서 진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ASNU 파스케렐라 회장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카넬로스 총장도 이야기하고, 뭐 우리 손동인 교수님, 또 홍성기 교수님 늘 말씀해 오시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요구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능력이라는 것이 교육에 결국 요구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무엇이 미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리버럴 아츠 에듀케이션이다. 리버럴 아츠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슬라이드 쇼로 하니까 우리 최성경 교수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가 잘 안 돼서
이제 나오네. 이렇게 되네요. 뭐 이 영어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 대학의 위기, 그다음에 대학의 위기를 초래한 이러닝,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비해서 대학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대학은 그 장점을 이제 최대화해야 할 테니까요. 그 대학의 장점을 한번 그 대충 몇 가지 살펴보면 그 조금 전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과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노하우와 인적 구성을 그동안 대학은 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기는 어떤 상업회사보다는 오랜 역사적 그 축적을 경험해온 셈이죠. 그 다음에 학생별 변화와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학에서는 가능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양한 방면의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변화를 읽고 대처하는 능력과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그 장점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훨씬 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을 우리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대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 주도 학습과 토론을 통한 학생의 적극적 참여에 유리하다는 환경을 대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한데 교수의 역할 변화죠. 교수가 무엇인가 지식을 전수해주는 교육자의 역할에서 안내자, 조력자, 촉진자로서의 역할로 역할 변화를 부가적 역할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대학의 배움과 사회 현장을 연계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대학과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대학이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학이 이제 주도적으로 변화를 해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수요 또는 특수한 수요에 답하면서도 국내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그 졸업하기 전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구성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자원을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살리는 것이 대학이 이제 그 미래에도 변화된 형태로 또는 경쟁력을 가진 형태로 존속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학의 위치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학위가 중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위가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기능 변화, 지금까지 연구, 교육,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교수를 평가해 왔는데 교수 평가의 기준을 바꿔야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말만 하는 융합과 학제 간 연구가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 간 진정한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 교육회사의 출현을 맞아가지고 대학은 특히나 평생교육을 위한 기초다지기의 장으로서의 장점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기초다지기 결국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교양교육에서 추구하는 바를 이제 다른 언어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 비공식 대면 접촉을 통한 인맥 형성의 장소가 되고요. 이 쌓은 인맥이 미래의 노동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 형성 교육의 장입니다. 인성을 포함하는 그래서 인간, 환경, 평화, 복지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 지원 문제에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대학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충돌할 때, 과학과 미신이 충돌할 때 어떻게 그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각자가 스스로 판단을 통해서 의견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반을 대학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학과 미신은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광우병 때 광화문에 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었는지 미신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과학과 미신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이런 대학교 위치 재설정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른 학교의 사례를 본 중에 스탠포드 대학이 이런 사고 교육을 했습니다. 환경, 평화, 인류의 건강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 대학에서 이런 환경, 평화, 인류의 건강 같은 사회 집안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의사를 형성을 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미래 인간들을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천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려면 대학의 경쟁력을 살려서 그리고 미래 직업교육 또는 미래 평생교육 또는 미래 능력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양교육을 이제 제가 교양교육 강화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강화를 해야 한다면 제 말씀 속에 이제 그것은 녹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래된 이야기,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야 올바르게 그 사람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신입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문해 능력이, 이건 뭐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예라하겠습니다. 문해 능력,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수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학력 평가를 내서 매년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르면 문해 능력, 수리 능력, 과학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소양은 어떤지,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에 대한 사고의 수준은 어떤지, 말과 행동의 수준은 어떤지, 협동과 배려의 수준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교과과정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또는 편성되어 있는 교과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 신입생에 대한 바탕을 조사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것이 났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여러 나라의 시민들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답에 material well-being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family 또는 health, society 그랬는데 material well-being. 이제 여기 응답한 사람들은 일반 사회인들이었을 텐데 우리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겁니다. 주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대답이 나올 때조차도 과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는 사회인들이 생각을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상태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세계화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지,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연동성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6년에 GDP가 1.59조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83.84조 달러였고요. 2020년에 1.80조 달러고 93.86조 달러가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의 2% 정도를 우리나라 경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 정도 차지하고 약 1조 8천억 달러 정도의 GDP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어디서 산출되는가? 통계를 보면은 약 60%의 부가 GDP가 무역을 통해서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 이제 국산품이라고 하는 것, 또 무역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런지.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화, 사고, 관점,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구적 맥락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문제들도 역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그 이보경 원장께서 과학 말씀을 하셨는데 플라스틱이라는 괴물,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거기다가 작년에 피해 마스크가 또 엄청나게 바다로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보면은 결국 이제 과학자들이 개발을 한 거죠. 그럼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플라스틱이 어디서 왔는가, 이 과학자의 책임인가,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은 어디 있는가, 누가 해결책을 찾는가, 결국은 이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과학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를 어떻게, 과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 과학자를 이제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기준들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나라 공동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흔들려서 취약한, 거의 취약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SNS상의 적대감은 SNS 독재, 정치 조작의 도구로 쓰이고 있고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독점, 역사의 독점은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토론이 죽은 사회는 너와 나, 적과 피, 적과 아군, 피와 아만 남는 사회가 되죠. 그래서 독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번 생각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시민교육에서 반드시 시민교육의 일부분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일부의 학생들이지만 정체를 모르는 학생이 태반이고요. 폴리티컬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K방역 하는데 그때 공익과 개인의 자유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자유와 방임은 어떻게 토론을 통해서, 자유는 어디서 오고 누가 자유를 준 것인지 아닌지, 방임은 무엇인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윤리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깊게 진지하게 공부하고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구온난화 전기차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전기차가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인가? 전기차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전기차 한 대가 일반 서울 그 중류 가정에 한 달치 전기를 소모합니다. 약 280kW를 이제 소모를 하는데요. 이게 늘어날수록 전기가 이제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전기는 무엇으로 생산할 것인가? 그렇게 많은 전기를 재생에너지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과 한계 진정으로 생각해보고 원자력의 가능성과 한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가 선진산업사회의 헤게모니적 탈전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프레온가스 사태를 우리 1980년대 겪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충분히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학적으로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의 전성시대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앞에 자기 나라의 약자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K조선, K반도체까지 나왔습니다. K방역, K유니버스, K웨이브까지 나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그동안은 우리가 교양교육을 대학 교육 내에서의 문제로 인식하고 교양교육이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을 해왔던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대학 교육의 재정립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대학 행정당국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대로 교양교육이 그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행동을 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2700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좋은 말인지 아직도 저는 이 말을 이제 아주 좋아하고요. 그 또 찾다 보니까 이야기는 우리 회장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칸트도 거의 그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말을 했는데 독일 말이라서 내용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다. 개념을 가지지 않고 가점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정립한 관이라는 것은 맹목이다. 라는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테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볼 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런 그 나름대로의 자각과 더불어서 행동 방향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들은 여기까지는 다 아실 테고요. 이거는 러시아어. 그 밑에도 이제 아실 테고요. 감사합니다. 예, 윤은석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대학 교육의 재정립이라는 방향에서 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학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또 그 가운데서 교양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통찰을 담은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제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따로 질의응답 없이 기저 강연 순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윤우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